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인 회장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기업들이 갖는 아주 현안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또 기대됩니다. 강연 이후에는 대한상인회가 운영 중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접수된 의견들, 특히 국민과 기업의 시선에서 아주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경제 현안들, 그리고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보님의 경제 비전과 해법들이 기업에 잘 전달되고 경제계의 바람과 기대 또한 후보님의 정책에 아주 잘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라 오늘 행사는 부득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또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윤석열 후보님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안과 또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에 관해서만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5,000불에 달하는 선진국 문턱에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초조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또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복지와 그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저성장 극복과 우리 경제 도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또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 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판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해 가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그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과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 안보도 신경을 써야 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 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판기술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그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역동적인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 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또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생산해야 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 그리고 생산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그런 접근입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설계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부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고 전력 공급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또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또 약 30년간 축적해온 전자정부의 역량, 또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디지털 데이터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도 선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등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서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그 R&D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와 가치 창출을 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 R&D 재정 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기술적 수준과 그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연구 개발 장비의 지원 그리고 투자금융 시스템의 설계 등으로 작은 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육의 문제인데요. 지식 습득형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 제도 역시 혁신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그 지식 습득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또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양극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 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는 지금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의 기묘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해서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사회의 충격을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선도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외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서 공공 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과 같은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데이터 플랫폼 과정에서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또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이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첨단 기술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또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입니다.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인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이 질의응답이 그냥 제가 마음대로 질문을 고른 게 아니고요.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한상의가 이 경제계 소통 허브를 목표로 해서 지난 11월 달에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오픈했고요. 그동안에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 방문하셔서 이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과 기업인의 생각을 약 4만여 건 투표와 댓글을 통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후보님께 드리게 될 질문 역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은 그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동안 이 소통 플랫폼에 올린 제안 내용 또 대한상의의 대선 제언집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종 13가지의 경제 현안들을 선정을 했어요. 이 13가지 이 현안들을 성장, 또 분배, ESG 요 3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이제 뭐 5가지, 4가지 이런 식의 경제 현안들이 있는데 지난 2주일 동안 그 5가지, 4가지 경제 현안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습니다. 모두 11,219분께서 이 투표와 댓글로 의견을 주셨고요. 이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구성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님께 이 성장, 분배, ESG 3개 분야에서 투표에서 1등한 질문, 그 경제 현안을 먼저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장 분야, 또 분배 분야, ESG 분야에서 1등은 아니지만 나머지 경제 현안 중에 후보님께서 관심이 있는 내지는 공약으로 꼭 좀 말씀하고 싶은 그런 주제 하나 선택하시면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그래서 모두 성장에서 2개, 분배에서 2개, ESG에서 2개 이렇게 6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겠고 시간이 허락하면 마지막에 또 일선 기업에서 많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가운데 한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성장 부문부터 보겠습니다. 이 국민과 기업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보면 이 규제 체제
체계 개혁 여기가 30%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그 다음 주 52시간제 개선, 전략 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이런 등등의 현안 순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많은 분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가 규제 개혁을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낡은 법, 낡은 제도가 우리 경제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제약하는 그런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신사업의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하겠다 약속도 있고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규제 개혁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할 건지 후보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규제 개혁을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어떤 규제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개념과 그다음에 이 규제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법령과 또 부처의 관심이 반영이 돼서 좀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기업을 하는 그 사업가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이 원스톱 신청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해관계자, 공무원들이 어떤 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낮추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자기와 관계되는 이 규제들을 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거는 반한다. 어느 나라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 나라에 비해서 이것이 우리가 경쟁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그 이의 제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규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좀 약식의 이런 청문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 주도하에 규제의 문턱을 내리고, 그리고 이 다양한 규제들을 이를테면 어떤 공장을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중앙정부의 규제,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규제, 또 지방정부도 이를테면 강원도냐 부산이냐 제주도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원스톱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정부의 우리 정부가 지금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원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 정보를 전부 모아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정부의 그 규제 방식이라든가 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차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또 각 지방 정부별로 그 일을 했던 과거의 선례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그 부처와 중앙 지방 정부 사이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찾아내서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 정부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저는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디지털 이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네. 원칙적으로 전부 허용하고 예외적인 몇 가지만 금지하는 그런 그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네. 지금 네거티브하고 이 포지티브는 사실은 법으로 보면은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서도 많이 철회됩니다. 우리 지금 현행의 그 대한민국 법전을 한번 이렇게 뒤져보면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행정법규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인허가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그 종류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각 종류의 그 각 사업의 종목이 한테 요구되는 요건들을 전부 설치하고 그 요건을 위배했을 때 제재와 인허가 취소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런 법률 구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역시도 정부의 그 어떤 구조와 방식을 자꾸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화를 시켜 나가야 이런 법령 체계의 대개혁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규제 개혁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 드렸고요. 그 성장 분야의 나머지 4가지 경제 현안 가운데 혹시 후보님께서 선택하시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라주시죠. 아무거나 해도 되겠습니까?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등이 규제 체제 개혁이었고 두 번째 22%를 주 52시간제 개선과 전략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이 공동 2등을 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 아무래도 주 52시간제 개선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걸 질문드릴게요. 지금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화 시대의 그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된 건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되면 이 획일적인 어떤 주 52시간 교육 체계가 아니라 좀 유연한 교육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지금 우리 그 노동법제가 2차 산업혁명의 그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디지털 또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은 디지털 인터넷 이런 그 변화 과정에서는 크게 바뀌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것이 더욱 심화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먼저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런 노동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과 자본의 이런 대립구조와 같은 그런 노동법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 지금 와 있고요. 과거에도 나라별로 이런 그 노동의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그 제도를 설계하고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디지털 신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전환기에 저희가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노동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국민 합의를 도출해서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주 52시간이라는 것도 어차피 한번 그 기준이 정해진 것이 불가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주당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하는 그 업무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노사 간의 합의로 이거를 더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몇 시간 일을 했는지 근무 시간보다는 결국은 내는 실적과 그 질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밖에 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 52시간 문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유연화해서 연평균으로는 같은 주당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좀 업무 종류나 근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유연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대기업은 또 이 노동 대체가 좀 가능한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또 다소 적을 때 이거를 평균해 가지고 인력을 대체하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